저리 비키세요. 아이 아버지라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세요? 응급실 담당이에요. 매서운 목소리에 재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태민이의 이마에서 끓어오르는 열기가 느껴질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현장 도면을 마무리하고 늦게 들어온 직후였어요. 진통제를 먹이고 조금 지켜보다 결국 비를 맞으며 병원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왔는데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코웃음을 치며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3번 환자 해열제 주시고 관찰 기록 철저히 해주세요. 비에 젖은 채 병원 의자에 주저앉은 재혁을 지나치던 의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기다리다 오시면 어쩌라고.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그렇게 보였겠지. 38배 호라비가 된 남자,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아버지. 태민이가 아플 때마다 사람들은 엄마 손길을 언급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 여기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들자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하얀 유니폼, 단정한 머리망, 그리고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눈, 말할 때 살짝 떨리는 눈꼬리, 아이를 받아들 때 조심스럽게 받쳐드는 손. 진료실로 안내할게요. 간호사가 아들을 안고 돌아섰을 때 재혁은 유리창을 바라보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6년 전 그의 앞에서 사라진 사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진료를 받는 동안 재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녀가 정말?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6년 전 아내는 화재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진료가 끝나고 태민은 잠든 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간호사는 작은 종이에 처방을 적어주었어요. 해열제는 이틀 이상 쓰지 마세요. 아이 목이 많이 부었네요.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재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가 지금도 약간 한쪽으로만 올라간다는 것을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혹시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멈칫했고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민지 선생님, 응급환자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재혁을 스치듯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팔목이 재혁의 손에 스쳤고 은빛 팔찌가 반짝였어요. 커피잔 모양 참 장식이 달린 팔찌. 재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6년 전 아내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어요. 재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태민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아빠, 아까 그 간호사 아줌마, 엄마랑 똑같은 향기야. 재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민이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미쳐가는 게 아니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손끝은 싸늘하게 떨렸어요. 병원을 나서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달랐어요. 6년 전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재혁은 태민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자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민이 3살 무렵 아내 지수는 팔목에 압박붕대를 감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지수는 넘어져 팔목에 실금이 갔었어요. 며칠 병원 신세를 지고는 팔이 낫기 전까진 태민이 좀 내게 보내자 고 했었습니다. 재혁은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꺼내보았어요. 화재가 나기 몇 시간 전 그녀가 보낸 문자 한 줄. 태민이 잘 부탁해. 무심한 한 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부모님께 맡긴 걸 당부하는 말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문장 안에 뭔가 더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화재는 갑작스러웠어요. 한창 설계 작업 중이던 재혁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층 외벽에서 불꽃이 치솟고 있었어요. 화염 속에 그가 알고 있던 삶 전체가 타고 있었습니다. 302호 진입 불가, 구조 실패. 누군가 소방대원이 무전으로 외쳤고
재혁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 번도 소리내 울어본 적 없던 그가 그날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시신은 다음날 발견됐어요. 부엌 쪽에 쓰러진 채 탄화된 여성 시신 한 구. 불에 그을린 몸, 붕괴로 인해 머리와 상반신 훼손이 심했습니다. 소지품은 불에 탄 팔목뒤,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지갑 한쪽에 지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조각뿐이었어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렵습니다. 조직이 거의 다 손상됐고 아내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확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도 멈췄어요. 장례는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사진은 태민이 돌 때 찍은 걸로 했고 영정 앞에서 아들이 엄마 어디가? 라고 물었을 때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목에 뭔가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이 아플 때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재혁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모두 견뎌왔어요. 불쌍한 사람, 애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네. 엄마 없는 아이라 더 힘들겠다.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앞에 나타난 그 간호사. 그의 아내와 같은 눈빛, 같은 향기, 같은 팔찌.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혁은 밤새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열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태민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안 주무셨어요? 재혁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태민아, 괜찮아졌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아빠, 어젯밤 그 간호사 아줌마 정말 엄마 같았어요. 재혁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민이도 느꼈던 것이었어요. 그가 미쳐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밤새 그의 머릿속을 잠식했고 부정해도 소용없었으며 잊으려 해도 떠나지 않았어요. 재혁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 간호사의 정체를 확인할 것입니다. 6년간의 의문을 풀 시간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혁은 태민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민이 3살 무렵 지수는 팔목에 압박붕대를 감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지수는 넘어져 팔목에 실금이 갔었죠. 팔이 낫기 전까진 태민이 좀 내게 보내자. 그때 지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혁은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꺼내보았습니다. 화재가 나기 몇 시간 전 그녀가 보낸 문자 한 줄. 태민이 잘 부탁해. 무심한 한 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부모님께 맡긴 걸 당부하는 말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문장 안에 뭔가 더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화재는 갑작스러웠습니다. 한창 설계 작업 중이던 재혁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층 외벽에서 불꽃이 치솟고 있었어요. 화염 속에 그가 알고 있던 삶 전체가 타고 있었습니다. 302호 진입 불가, 구조 실패. 누군가 소방대원이 무전으로 외쳤고 재혁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 울어본 적 없던 그가 그날은 울지도 못했어요. 시신은 다음날 발견됐습니다. 부엌 쪽에 쓰러진 채 탄화된 여성 시신 한 구. 불에 그을린 몸, 붕괴로 인해 머리와 상반신 훼손이 심했습니다. 소지품은 불에 탄 팔목뒤,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지갑 한쪽에 지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조각뿐이었어요. 유전자 검사는 어렵습니다. 조직이 거의 다 손상됐고 아내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확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의 인생도 멈췄습니다. 장례는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사진은 태민이 돌 때 찍은 걸로 했고 영정 앞에서 아들이 물었을 때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아플 때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재혁은 항상 혼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모두 견뎌왔습니다. 불쌍한 사람, 애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네. 엄마 없는 아이라 더 힘들겠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앞에 나타난 그 간호사. 그의 아내와 같은 눈빛, 같은 향기, 같은 팔찌. 상자 속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열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태민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안 주무셨어요? 재혁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태민아, 괜찮아졌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아빠, 어젯밤 그 간호사 아줌마 정말 엄마 같았어요. 재혁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민이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가 미쳐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어떤 점이? 향기요. 그리고 웃을 때 눈이요. 엄마 사진에서 봤던 것 같은. 재혁은 아들의 말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6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오늘 학교 안 가도 돼요? 아빠랑 있을래요? 재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 특별한 날을 보내자.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밤새 그의 머릿속을 잠식했고 부정해도 소용없었으며 잊으려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걸까요? 재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엔 너무 불확실했고 부정하기엔 그 자신이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태민아.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내일 그 병원에 다시 가보자. 그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러. 태민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재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 두 사람은 함께 창고에서 꺼낸 상자들을 거실에 펼쳐놓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태민이 돌 잔치 영상, 지수가 좋아했던 책들. 태민이 한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요? 세 식구가 해변에서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기억나지? 내가 처음으로 바다를 봤을 때였어. 엄마가 조개 껍데기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모래성도 같이 만들었는데 태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은 놀랐습니다. 그때 태민이 겨우 3살이었는데 이런 기억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 태민아. 엄마는 내가 아주 좋아했어. 그런데 왜 우리를 두고 가셨어요? 그 질문에 재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태민아, 엄마는 우리를 두고 간 게 아니야. 사고였어. 아무도 원한 일이 아니었어.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가끔 그냥 궁금해요. 엄마가 살아계시면 어떨까? 재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매일 그 생각을 해.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야.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지수의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혁은 아들이 잠든 후에도 홀로 앉아 화재 당시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왜 그때 시신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더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을까? 만약 그날 밤 사망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였다면?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 반드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6년간 홀로 남겨진 자신을 위해서도. 아침 일찍 태민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재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닌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서. 건축학과 대학 동기였던 민호, 지금은 이 병원 시설관리부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연락했지만 그는 흔쾌히 만남을 약속했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민호는 재혁을 보자마자 일어나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윤재혁, 정말 오랜만이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커피를 앞에 두고 재혁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민호야, 여기 소아과의 김민지라는 간호사 알아?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꼬리가 긴장된 듯 굳었어요. 왜 갑자기 그 사람을? 어제 태민이가 아파서 왔다가 봤어. 그런데 내 아내를 닮았어.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아.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지 알았지만 더 이상 가슴에 담아둘 수 없었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 사람 좀 특이한 케이스야. 4년 전에 복지재단을 통해 들어왔는데 정식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과정을 밟았어. 처음엔 단순 보조 업무만 했지만 지금은 소아과에서 믿음직한 인력이 됐지. 민호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신원 정보가 거의 없고 과거 이력이 전부 공란이야. 처음엔 말도 거의 못했어. 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머리를 다쳤대. 외상 후 기억상실증. 정신과 치료도 한참 받았어. 지금은 일도 잘하고 특히 아이들한테 정말 좋아.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봐? 재혁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이야. 6년 전에 화재로 사망한 내 아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칫했어요. 아, 하지만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가능성을 알았지만 입 밖으로 내기엔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지금 근무 중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 환자 이송 중에 팔을 다쳐서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출근해. 재혁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수 씨 화재 당시 시신은 확인했었어?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못했어. 시신이 너무 훼손됐다고 해서. 그때 나는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화재 현장, 내가 건축감리로 들어갔었는데 사실 뭔가 이상했어. 신문에서 발견된 시신의 위치가 화재 발생 지점과 좀 멀었어. 재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야? 그때는 그냥 화재 중 혼란으로 생각했지. 근데 지금 내 말을 들으니 혹시 다른 누군가의 시신이었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재혁의 머릿속에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6년간 아내로 생각했던 시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누구의 시신으로 대체되었단 말인가. 민지의 집 주소 알아? 민호는 주저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망설였어요. 주소? 아, 이건 병원 규정상 함부로 알려줄 수 없어. 게다가 만약 민지가 정말 내 아내가 아니라면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재혁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렸습니다.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그녀가 출근하면 내가 상담실로 불러볼게. 너도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 공개적인 자리라 부담도 덜할 거고. 재혁은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재혁은 경비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혹시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재혁을 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 피로해 보였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네. 이 병원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까. 혹시 6년 전쯤에 이 근처에서 큰 화재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파트 화재.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담배를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 그 불. 당연히 기억하지. 그날 밤 근무 중이었는데 온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었어. 재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날 밤에 이 병원에 실려온 환자 없었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과거를 더듬는 듯했어요. 글쎄, 화재 직후에 응급실이 난리였지. 특히 한 여성 환자가 기억나는데 심하게 다쳤었어. 심한 화상을 입고 머리에도 큰 부상을 입었어. 그 여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노인의 대답을 갈구했어요. 처음엔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화상으로 양손 손가락 피부가 다 벗겨져서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어. 의사들이 말하길 3도 화상이라고. 그리곤 나중에 환자가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자기가 누군지 기억을 못했어. 노인은 담배를 다시 물고 깊게 한 모금 빨았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증이라나.
당시 신분증도 없었고 얼굴도 많이 부어 있어서 사진 대조도 어려웠어. 그래서 결국 특별관리 환자로 분류되어 국가 지원으로 치료받았지. 특별관리 환자요? 응, 그때 신원미상의 무연고자로 추정되는 환자는 국가 지원 대상이 되었거든. 그 여자도 그랬을 거야. 나중에 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결됐다고 들었어. 재혁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무연고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희한한 일이었지. 경찰이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 여자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 화재 피해자 중에 신원 확인된 사람들은 다 연고가 있었거든. 아마 외지에서 온 사람이었나 봐. 재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6년이나 혼자 있었다니. 그가 그녀를 찾지 않았다니. 병원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아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6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았을까? 그리고 그날 밤 아파트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무엇보다 가슴을 찢는 건 그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너무 무너져 있었고 경찰의 말만 믿었어요. 혹시 그때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직접 확인했다면 6년의 시간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쌓여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그 간호사를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6년간의 실수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혁은 저녁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이 엄마가 그토록 좋아했던 하늘빛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태민이 늦은 밤 열이 나서 깨어났을 때 윤재혁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파요, 아빠. 태민의 작은 목소리에 재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비는 내리고 아이의 열은 오르고 재혁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상태가 언제부터였나요? 오늘? 아니, 어제 저녁부터요. 재혁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기다리다 오시면 어쩌실 거예요? 그 말에 재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서툰 아버지라는 레이블이 또 한 번 그를 찔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때였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자 하얀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눈, 그 눈동자와 말할 때 살짝 떨리는 눈꼬리. 순간 재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얼굴. 여기 진료실로 안내할게요. 간호사의 뒷모습이 6년 전 그의 앞에서 사라진 사람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빛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커피잔 모양 참 장식이 달린 재혁이 지수의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 진료가 끝나고 태민은 잠든 채 재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간호사는 처방전을 적어주었습니다. 해열제는 이틀 이상 쓰지 마세요. 목이 많이 부었네요.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재혁은 알았습니다. 지수처럼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살짝 올라가는 것을. 당신, 혹시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민지 선생님, 급한 환자 왔어요. 간호사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재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치는 순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병원을 나오며 태민이 눈을 비비며 깨어났습니다. 아빠, 아까 그 간호사 아줌마, 엄마랑 똑같은 향기였어요. 재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민을 재우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수와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민이 3살 무렵, 지수는 팔목에 압박붕대를 감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태민이 잘 부탁해. 화재 당시 아파트 302호에서 발견된 시신. 불에 그을린 팔목뒤,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지갑 한쪽에 서지수라는 신용카드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직접 확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재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친구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로 지금은 그 병원의 시설관리부 책임자였습니다. 간밤에 봤던 간호사 좀 알아봐 줄래? 이름이 민지라던데. 민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수를 닮았어. 아니, 닮은 게 아니라 지수 같아. 민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글쎄, 그녀는 4년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 처음엔 말도 못했어.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더라. 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수 화재 당시 시신 확인했었어?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 못했어. 너무 훼손됐다고. 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위치가 화재 발생 지점과 좀 멀었어. 혹시 다른 누군가였을 수도. 재혁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내일 그녀가 출근하면 내가 상담실로 불러볼게. 너도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 다음 날 재혁은 태민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학교 대신 오늘의 중요성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빠, 이거. 태민이 작은 손으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도움될까 해서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6년 전보다 마른 얼굴, 짧아진 머리.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오셨던.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은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아들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눈썹이 휘어지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어린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태민이었어요. 재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민지라고.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태민이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엄마 향기가 나요. 그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태민을 품에 안았고 마치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니. 한 번도 안아본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렇게?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색했지만 태민의 작은 손이 그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아내인가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서지수. 내 아내고 태민이 엄마야. 태민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요. 그녀는 당황하면서도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함께 기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재혁은 지수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첫 이별을 했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그들은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가족과 재회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어요. 작은 아파트에는 이제 3사람의 숨결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죠. 태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낯선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새 미술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태민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수의 손가락도 그 빗방울을 따라가듯 창에 닿았습니다. 엄마, 또 두통이 심해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금,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말했잖아. 기억이 돌아올수록 두통이 있을 수 있다고. 태민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어린 12살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어른처럼 깊고 따뜻했어요. 오늘 또 꿈을 꿨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화재가 일어났던 날의 꿈. 태민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진이가 나를 불렀어. 지수야, 이쪽으로 와라고. 그런데 내가 발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리고 불길이 그녀를 삼켜버렸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 태민아.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가족을 보자 곧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수와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의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서지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법원에 특별 신청을 했어요. 의료 기록과 DNA 검사 결과가 도움이 됐죠. 재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당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에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난 누구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도 아니고 지수라는 사람도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민은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재혁은 천천히 지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서지수예요. 내 아내이고 태민의 엄마죠.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가끔은 두려워요.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죠? 6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면? 태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아이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낡은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없는 동안 제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첫 페이지에는 서툰 어린아이 그림체로 그려진 세 사람의 높이가 다른 젓가락 같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5살 때 그린 거예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림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6살, 7살. 태민의 그림 실력은 향상되었고 가족의 모습도 더 자세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세 사람이 함께였어요. 아빠가 매일 밤 엄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를 그렸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태민이 최근에 그린 듯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래에는 다시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민아,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어요. 여기. 태민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여기 있잖아요. 재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봐요, 지수. 우리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깊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수는 요리하는 동안 가끔 멈춰서서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흐릿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쌀은 2번 씻어야 하나? 지수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재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3번 씻었어요. 그래야 더 고슬고슬하다고 했죠. 아, 그랬나요? 지수는 작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학교에서 가족 미술 대회가 있어요. 같이 갈래요? 지수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재혁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가도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지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우리 태민이 미술 실력을 보고 싶어요. 태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지수가 갑자기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재혁과 태민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지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지수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잖아요. 기억이 돌아올수록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재혁은 지수를 부축해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태민은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무슨 기억이 떠올랐어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날, 화재가 일어났던 날의 기억이요. 그날 아침에 태민이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넘어졌었죠? 태민과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태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가 넘어져서 팔목을 다쳤었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날 비가 왔었어.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유진이를 구하지 못했어. 재혁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하면 할수록 더 아파요.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왜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는지. 태민이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태민아, 약속해. 지수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기억을 잃어도 포기하지 말아줘. 태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재혁은 침대에 누운 지수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 진정된 것 같았어요. 당신 정말 토요일 학교 행사에 가도 괜찮아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해요. 태민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만약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지수는 재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를 받을 거예요. 의사가 기억이 더 빨리 돌아오게 도울 수 있대요. 재혁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심리치료와 약간의 약물 치료예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난 강해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재혁은 지수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항상.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6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 같은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재혁 씨, 내일 가족 사진을 새로 찍어요. 태민이 그림처럼 세 사람이 함께요. 그 말에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지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과연 서지수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두 사람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까요?